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취조실의 회색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삭막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는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징후처럼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거친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목을 결박한 수갑이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뽐내며 그녀의 자유가 박탈당했음을 잔인하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그녀가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한지우 중위는 말라붙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부상으로 인해 약간 구부정한 상태였지만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의 기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30일간의 실종, 그리고 갑작스러운 복귀와 함께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영웅을 위한 환영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체포와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와 피냄새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깨끗한 방 안에서 묘한 이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취조실을 갈라놓았고,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군사재판 검찰관이자 헌병대 수사과장인 최대령이 들어왔는데, 그의 잘 다려진 제복과 광이 나는 전투화는 한지우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파일 뭉치를 철제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충격으로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최대령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며 불을 붙였고 매캐한 연기를 한지우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 소속 최정예 요원이라는 작자가 고작 이런 꼴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연기가 눈을 맵게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는데, 이는 최대령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당장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지우의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의 무게를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최대령에게는 그저 반항으로만 보였습니다. 30일 전 그녀는 작전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부대는 그녀를 전사자가 아닌 탈영병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군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상부에서는 그녀의 생환을 반기기보다는 그녀가 적국으로 넘어가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대령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태도로 그녀를 몰아세웠고,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표시로 제멋대로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최대령은 파일을 펼치며 한지우의 군복무 기록과 작전 수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세운 혁혁한 공로들을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며 깎아내렸고, 이번 실종 사건이야말로 그녀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드러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적의 포로가 되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정보를 발설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받고 조국을 배신했을 것이라는 억측을 사실인 양 떠벌렸습니다. 한지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는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고, 거울 뒤편에서는 또 다른 감시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지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헌병대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수행했던 마지막 임무는 1급 기밀이었고, 그 내용은 문서화되지 않은 채 오직 구두로만 전달되었기에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공식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임무의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령은 한지우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배낭에 잠시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복귀할 때 메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으로 흙투성이가 된 캔버스 천 재질의 투박한 가방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배낭을 집어들었고 무게를 가늠하듯 위아래로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쓰레기 같은 가방 안에 그녀가 조국을 팔아넘긴 대가가 들어있냐고 조롱하며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의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하며 상체를 급격히 앞으로 숙였지만 결박된 수갑 때문에 다시 의자로 거칠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처음으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그 가방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최대령은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흥미롭다는 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약점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확신하며 배낭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령은 의자를 한지우의 코앞까지 끌고 와 앉으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군 법회의가 열리면 그녀에게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불명예스러운 탈영 소식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겪게 될 고통과 수치심을 상상해 보라고 자극했습니다. 한지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조실의 공기는 더욱 탁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최 대령은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곤봉을 꺼내 손에 쥐고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그녀의 무릎을 곤봉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썩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일간 겪었던 처절한 생존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차가운 강을 건너며 적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했던 그 긴박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홀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그 낡은 배낭 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죽어간 전우들의 영혼과 피로 쓴 약속이 담겨 있었기에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최대령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한지우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독종 같은 기질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병사라면 이 정도 압박과 협박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텐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무언의 공격처럼 느껴졌고 최대령은 자신이 오히려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헌병들이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들리는 무전기 소음이 이곳이 철저히 통제된 군사시설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지우는 감각을 최대한 곤두세워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고 탈출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지만 현재의 몸 상태와 보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은 굴욕을 참아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보고를 올렸는데 그의 태도는 방금 전과는 달리 매우 공손하고 비굴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으니 곧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다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한지우를 노려보며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속한 부대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넌지시 흘리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한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억눌러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의 소속 부대는 그녀에게 있어 가족이자 집이었고 삶의 이유였기에 부대의 해체라는 말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령의 말이 그녀를 흔들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최고의 지휘관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조명이 잠시 깜빡거리더니 전압이 불안정한 듯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추듯 벽 위에서 일렁였고 한지우의 그림자는 거대하게 늘어나 마치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괴물이 깨어나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최대령은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취조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조바심을 느꼈고 다시 배낭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칼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압수된 물품 중 하나가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용 도구였습니다. 그는 칼끝으로 배낭의 겉면을 긁으며 찢어버리겠다는 신호를 했고 한지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지우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칼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최대령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고 확신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대령은 배낭을 찢어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세는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유의를 즐기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한지우는 결박된 손을 비틀며 고통을 감내했고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맹세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 배낭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절대 더러운 손길이 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최대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우는 그 틈을 타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고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고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헌병하사 한 명이 들어와 최대령에게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는 사단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으며
상급 지휘관이 이곳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전했습니다. 최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단장 강덕수 소장이 직접 오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이름만으로도 취조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덕수 소장이라는 이름은 군 내부에서 전설이자 공포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최 대령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물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헌병하사를 내보내고 다시 자리에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습니다. 한지우는 사단장의 방문 소식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갔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취조실 안의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한지우는 배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며 그 결과가 파멸이 될지 구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대령은 사단장이 도착하기 전에 이 신문을 자신의 승리로 확정짓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초조한 마음의 입술을 잘근거렸습니다. 강덕수 소장이 개입한다는 것은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자칫하면 공을 뺏기거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지우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를 무너뜨릴 확실한 물적 증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배낭을 다시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거친 손길에서 그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배낭의 지퍼를 끝까지 열어젖혔고 그 순간 오래된 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뒤섞인 매캐한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후방 사무실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전장의 냄새였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만 생성되는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최 대령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멈추지 않고 가방을 거꾸로 들어 내용물을 책상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음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차가운 철제 책상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쏟아진 물건들은 특수부대 장교의 소지품이라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들처럼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워진 전투식량 껍질 몇 개와 반쯤 부러진 나침반, 그리고 흙탕물에 젖었다. 마른 양말 한 짝이 뒹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돌멩이 몇 개와 다 쓴 건전지들이 섞여 있어 마치 노숙자의 짐을 뒤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 대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더러운 양말을 집어들어 한지우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최 대령은 이것들이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대단한 국가 기밀이냐고 비꼬며 양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훈련을 받은 장교가 고작 이런 쓰레기들을 배낭에 채워 30일 동안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물건들이 한지우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거나 그녀가 임무를 포기하고 도망치던 중에 아무거나 주워 담은 증거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수치심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우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양말과 책상 위에 흩어진 잡동사니 하나하나를 애틋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의 눈에는 쓰레기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죽은 전우들과 나눈 마지막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부러진 나침반은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부하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유품이었고, 돌멩이들은 그들이 매복하며 밤을 지새웠던 계곡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보며 다시금 참혹했던 전장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최대령은 잡동사니들을 손으로 헤집으며 자신이 기대했던 금괴나 적국과의 통신 장비 따위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낡고 녹슨 전투용 단검 하나가 잡혔는데 칼날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흉물스러운 흉기를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이것으로 무고한 민간인이라도 해쳤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살인마로 몰아가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우는 단검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선임 하사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사관은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그녀를 엄호하다가 전사했고 그녀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이 칼만을 챙겨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에 대한 부채감이 서린 성물과도 같았습니다. 최 대령의 더러운 손이 그 칼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신성모독을 당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최 대령은 칼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배낭의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더 숨겨진 것이 없는지 탐색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빳빳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이 찾던 결정적인 무언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손을 빼내자 누런색의 방수 코팅이 된 서류 봉투 하나가 딸려 나왔는데 다른 물건들과 달리 훼손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입구는 두꺼운 테이프로 여러 번 밀봉되어 있어 내용물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지우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그녀의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최대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욕과 협박에도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이 봉투 앞에서는 처음으로 명백한 공포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몸이 의자에서 튀어나갈 듯 움찔거렸지만 수갑이 책상 다리에 연결된 쇠사슬과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대령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며 봉투를 높이 쳐들고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대령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천하의 한지우 중위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궁금하다며 봉투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적국에 넘기려던 군사 지도이거나 아니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장부일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봉투는 겉면에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아 그 신비로움을 더했고 최대령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물 상자를 발견한 해적처럼 흥분된 표정으로 봉투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한지우는 이를 악물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것을 당장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만약 결박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최대령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봉투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이번 작전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최대령 같은 자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공개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최대령은 그녀의 경고를 비웃으며 오히려 보란 듯이 봉투에 밀봉된 테이프 끝부분을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한지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최대령은 이제 곧 너의 더러운 배신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소리치며 테이프를 뜯어내려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봉투야말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동아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한지우는 고통을 무시하고 전력을 다해 몸을 날렸고 육중한 철제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굉음을 냈습니다. 그녀는 결박된 두 손을 들어 올려 최대령의 손목을 내리찍으려 했고 그 기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맹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최대령은 뒤로 주춤하며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구섰고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취조실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 2명이 소란을 듣고 황급히 뛰어들어와 날뛰는 한지우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으로 눌러내리려 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셌고 훈련받은 장정 2명이 감당하기에도 버거웠습니다. 한지우는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상태에서도 시선을 오직 최대령의 손에 들린 봉투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대령은 바닥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감히 상관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군화발로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고 둔탁한 타격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지만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를 악물어 참아냈습니다. 최대령은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제 재판 따위는 필요 없게 되었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최대령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고 이번에는 정말로 뜯어버리겠다는 듯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웅장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취조실의 소란을 잠재우듯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다가오는 소리였고 모든 헌병들이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최대령 역시 본능적으로 행동을 멈추고 긴장된 표정으로 출입구를 응시했습니다. 취조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정복을 갖춰 입은 사단장 강덕수 소장이 호위병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 소장은 난장판이 된 취조실 풍경과 바닥에 제압당한 한지우를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강 소장은 최대령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꼴이냐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습니다. 최대령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흉악범이 난동을 부려 제압하는 중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봉투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강 소장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지우에게 다가갔고 헌병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녀를 일으켜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병들은 서둘러 그녀를 일으켜 의자에 앉혔고 한지우는 고통스러운 몸을 추스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 소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의 눈을 보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최대령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최대령의 손에 들린 봉투를 턱으로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당장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대령은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자신감을 찾으며 이것이 바로 탈영병 한지우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증거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봉투를
강 소장의 면전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방수봉투 하나에 집중되었고 방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우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드러날 진실이 과연 그녀를 구원할 것인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덕수 소장이 취조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숨 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직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소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주위를 둘러보았을 뿐이지만 그 단순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훈장보다 더 빛나는 군인의 증표였습니다. 최대령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싹 지우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표정을 지으며 강 소장 앞으로 다가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급히 정리하며 최대한 단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대령에게 있어 강 소장은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강 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공적을 부각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최대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거칠게 손을 휘저어 치워버리고 는 곧바로 의자에 묶여있는 한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매는 매섭게 좁아졌고 찢어진 군복과 피로 얼룩진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헌병대가 아군을 취조하는 방식이 적군을 대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고 입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지우의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지우는 고통과 피로로 인해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강 소장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었지만 상관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억울함보다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그녀의 그런 눈빛을 마주하며 과거 전장에서 보았던 수많은 용사들의 눈빛을 떠올렸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최대령은 강 소장의 침묵이 길어지자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끼어들며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지우가 30일 동안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행방이 묘연했으며 이는 명백한 적전 도주이자 반역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했고 신문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제불능의 범죄자로 묘사함으로써 강 소장이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강 소장은 최대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살벌했습니다. 그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부하를 범죄자 취급하며 함부로 단정짓는 것이 헌병대의 수사 원칙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 소장의 호통에 최대령은 말문이 막혀 입을 뻐끔거렸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 소장은 군인이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명예를 짓밟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취조실 안은 강 소장의 호통 소리로 쩌렁쩌렁 울렸고 헌병들은 겁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가 소속된 특수전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겪는 고초와 희생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자들이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령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음을 옮겨 최대령이 쓰레기 취급하며 쏟아버린 한지우의 소지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낡은 나침반과 흙투성이 양말, 그리고 다 쓴 건전지들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부러진 나침반을 집어들었고 투박한 손으로 그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최신식 장비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비며 병사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전우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나침반을 쥐고 최대령에게 이것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냐고 물으며 그의 무지와 오만함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이 낡은 물건들이야말로 병사가 사선을 넘나들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치열한 기록이자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전장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고물상에나 갈 폐품으로 보겠지만 진정한 군인에게는 훈장보다 더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령은 강 소장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감성파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 달라며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져온 기밀 유출의 증거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방수 봉투를 가리키며 저 안에 그녀의 배신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들어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령은 그 봉투만이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의 시선이 마침내 최대령의 손에 들린 누런색 방수봉투에 머물렀고 그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봉투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위압감을 풍기며 주위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강 소장은 본능적으로 그 봉투 안에 단순한 서류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직감했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대령에게 당장 그 봉투를 자신에게 건네라고 명령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대령은 잠시 주저하며 봉투를 꽉 쥐었는데 이는 그가 이 사건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는 무의식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공로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취조실을 강타하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소장은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고 그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지우는 강 소장의 손에 봉투가 넘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자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 소장이라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해 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 소장은 봉투를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춰보았지만 두꺼운 재질 때문에 내용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의 겉면에 묻은 흙과 핏자국을 보며 이것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곳까지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흥분된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령은 옆에서 안달이 난 표정으로 빨리 봉투를 열어보라고 재촉하며 강 소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그 안에 적국의 지령서나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입시키며 자신의 가설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강 소장은 시끄럽다며 최대령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했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떠들면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대령은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강 소장은 천천히 책상에 걸터앉아 봉투에 밀봉된 부분을 뜯어내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찌지직거리는 테이프 뜯는 소리가 적막한 취조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헌병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한지우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고 팽팽한 긴장감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의 거친 손마디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기밀 문서를 다루었지만 이토록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예감 같은 것이었고 그의 본능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지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간절한 표정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음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었기에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강 소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테이프를 뜯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봉투의 입구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넣어 내용물을 꺼내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은 예상했던 종이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얇고 매끄러운 한 장의 사진과 딱딱한 금속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내용물을 천천히 꺼내 들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강 소장의 손끝을 주시했고 최대령은 승리의 환호를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의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졌던 과거의 유령을 소환하는 매개체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소장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에 든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 기억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함 대신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들어선 듯한 전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덕수 소장의 손끝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나풀거리지도 않고 묵직한 돌덩이처럼 책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의 가장자리는 불에 그슬린 듯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핏자국이 스며들어 있어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군인 5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들의 뒤로는 포연히 자욱한 전장의 폐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부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만드는 슬픔을 자아냈고 강 소장의 시선은 사진 중앙에 박혀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봉투에서 흘러나온 것은 낡고 녹이 슬어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금속 인식표 2개였습니다. 짤랑거리는 맑은 금속음이 정적을 깨며 책상 위를 굴렀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강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거친 호흡 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가르며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인식표를 집어들었고 엄지손가락으로 요철이 새겨진 이름을 천천히 더듬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대령은 강 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분위기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사진과 인식표를 훔쳐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낡아빠진 고물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강 소장이 왜 이따위 쓰레기들 앞에서 저토록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강 소장의 가장 아픈 과거이자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실체였습니다. 강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상실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늙은 노병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봉인되어 있던 20년 전의 그날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사진 속 중앙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산화한 전우이자 평생의 부채감을 안겨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의 시선이 사진 속 인물에서 천천히 움직여 의자에 묶여있는 한지우 중위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 위로 사진 속 그 청년의 미소가 겹쳐 보이자 강 소장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눈빛이 왜 그토록 낯이 걷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목숨을 걸고 이 낡은 배낭을 지키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해와 명예를 찾기 위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한지우는 강 소장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을 지켜보며 참고 있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소리 없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인식표가 강 소장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며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늘어뜨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자신의 임무가 드디어 완수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강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더러워진 군복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믿지 못할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강덕수 소장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털썩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장군의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헌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신화인 사단장이 일개 위관급 장교이자 범죄 피의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대령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강 소장에게 달려가 팔을 잡으며 사령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은 최대령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꺼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 소장의 눈에는 이미 최대령이나 주변의 시선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한지우와 책상 위에 유품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바닥을 기어가듯 한지우의 의자 앞으로 다가갔고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의 묶인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고는 모를 것 같았던 강철 같은 사나이가 어린 아이처럼 흐느끼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조차 잇지 못하고 그저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강 소장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폭발이었습니다. 과거 적의 기습 포위망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선임 하사관이 바로 한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강 소장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동료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고 그의 인식표조차 수습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홀로 그 지옥 같은 곳을 찾아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지우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사단장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묶인 손을 힘겹게 움직여 강 소장의 어깨에 얹으려다 닿지 않아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사령관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치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 소장의 가슴을 후벼 파며 더 큰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최대령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한지우를 쓰레기 취급하고 모욕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사단장과 각별한 사이라면 자신의 목숨줄이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방을 도망쳐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한참을 오열하다가 고개를 들어 한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한지우의 뺨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아버지의 친구로서 보내는 무한한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어 한지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 소장은 자신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강 소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인식표를 다시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이 인식표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렀을지 상상하며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지우가 탈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이유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군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와 적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공식적인 수색 작전이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강 소장은 헌병들에게 당장 수갑을 풀어주라고 벼락같이 소리쳤고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허둥지둥 열쇠를 찾아 한지우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찰칵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을 옥죄던 구속이 풀렸습니다. 한지우는 손목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오랜 시간 묶여 있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강 소장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고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며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강 소장은 최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방금 전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령에게 내 놈이 감히 누구를 신문하고 모욕했는지 아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강 소장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대령은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심판의 칼날은 한지우가 아닌 최대령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강 소장의 부축을 받으며 똑바로 서서 쏟아진 배낭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다시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령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낡은 나침반과 돌멩이들을 소중하게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강 소장은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가 챙기는 물건 하나하나의 경의를 표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긴장감이 아닌 숭고함으로 가득 찼고 헌병들조차 숙연한 자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가 배낭을 다 챙기자 그녀의 손을 잡고 굳게 악수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우정과 감사가 함축되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사령관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한 일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다시 지휘관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지우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한 뒤 밖을 향해 헌병대장을 호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폭풍 같은 응징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씻겨 나갔습니다. 한지우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편안히 잠드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마호간이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란스러움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덕수 소장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의무관이 다녀간 후 한지우 중위의 상처는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고 깨끗한 물과 간단한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시선을 앞쪽의 벽에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대기 명령을 받은 병사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강 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탁자 위에 올려둔 낡은 흑백 사진과 인식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지우를 바라보며 자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용감했던 군인이었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산처럼 무거워 듣는 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 전 겨울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도중 발생한 적의 기습 공격은 강 소장의 부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통신은 두절되었고 부대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으며 강 소장, 당시 대위였던 그는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적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탄약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을 예감하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지우의 아버지인 한상철 중사가 자원하여 적의 주의를 끄는 미끼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 소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는데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친구의 마지막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철 중사는 자신의 인식표 하나를 강 소장에게 맡기며 살아서 돌아가면 딸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곳곳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총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중사의 희생 덕분에 강 소장과 남은 부대원들은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퇴각 과정에서 강 소장은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자신의 인식표마저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강 소장은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내면은
죄책감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지에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괴감에 시달렸고, 잃어버린 자신의 인식표가 적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우려는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어 그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테러 조직이 강 소장의 잃어버린 인식표와 한상철 중사의 유해를 미끼로 거액의 자금과 기밀 정보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한지우는 강 소장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테러 조직이 보낸 협박 편지의 사본이었는데, 그녀가 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우연히 감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령관님이 이 협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강 소장은 군복을 벗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가 내민 종이를 보며 깜짝 놀랐는데, 그는 이 비밀을 철저히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지우는 담담한 어조로 자신이 이 작전을 계획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해를 적의 손에 놔둘 수 없었고, 사령관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도 볼 수 없었기에 단독 작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상부의 승인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이라 판단했고, 결국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위장을 통해 적의 본거지로 침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30일 동안 사라졌던 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한 치밀한 잠입 작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의 추적을 따돌리는 동시에 테러 조직의 감시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 그들이 응거하고 있는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밤에는 늑대처럼 산을 타며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갔던 낡은 배낭 속의 장비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였으며, 그녀의 무기는 오직 강인한 정신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적의 기지에 침투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긴박함이 생생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보초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지하 벙커에 보관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냈을 때의 감정을 억누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 방치된 유골을 보았을 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강 소장의 낡은 인식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임무의 절반을 완수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은 침투보다 훨씬 더 험난했고, 죽음의 위기가 수십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적들에게 발각된 그녀는 수적 열쇠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탄약고를 폭파시키고 혼란을 틈타 탈출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이 그녀의 어깨와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배낭 속에 든 아버지의 유해와 인식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방어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야 했지만,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지우가 복귀했을 때 그녀는 이미 탈진 상태였지만 자신의 임무가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모진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문 이유는 오직 강 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해버린다면 협박 사실이 드러나고 강 소장은 적으로부터 약점을 잡힌 무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반역자로 몰려 처벌받는 편이 아버지의 유지와 사령관님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딸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무력함이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눈물과 해우로 인해 숙연해졌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한지우는 강 소장의 손을 맞잡으며 아버지는 아마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분이 사령관님이시기에 자신 또한 그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강 소장을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소장은 한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거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한지우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인터폰을 들어 부관을 호출했고 즉시 법무참모와 감찰부장을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강 소장은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상철 중사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테러 조직에 대한 보복 작전을 계획하고 그들을 뿌리 뽑아 다시는 대한민국 군인을 모욕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지우는 그런 강 소장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오자 강 소장은 그들에게 한지우 중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참모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강 소장의 확고한 태도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복명복창했습니다. 강 소장은 특히 헌병대 최대령을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소장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녀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강 소장 역시 정중하게 답례를 하며 그녀를 진정한 전우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을 초월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지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웅으로 대접받게 될 것이며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한지우와 그녀의 아버지가 흘린 피처럼 강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네의 딸이 나를 구했고 우리 모두를 구했다는 독백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뿐이었고 강 소장은 그 일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지우의 배낭 속에 들어있던 낡은 사진과 인식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이어주는 끈이자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이 거대한 군대를 움직이고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쓰인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덕수 소장의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를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품고 있어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음을 실감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피로감과 통증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강 소장은 전화를 끊은 뒤 창가로 다가가 뒷짐을 지고 섰는데 그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다급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노크 소리와 함께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 그리고 법무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의 호출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지만 강 소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소파에 앉아 있는 한지우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사단장실의 상석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강 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참모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도살장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최대령을 지금 당장 이 방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끌고 오라는 표현에서 그의 의중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헌병대장은 당황하여 잠시 머뭇거렸지만 강 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무전기를 들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최대령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최대령이 사단장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취조실에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강 소장에게 경례를 하려 손을 올렸지만 강 소장이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에 놀라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깨진 찻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차가 바닥을 적시며 피어오르는 김은 상황의 긴박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 위에 있던 한지우의 수사 기록 파일을 집어들어 최대령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종이 뭉치가 허공에 흩날리며 최대령의 몸을 타격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놈이 군인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최대령이 한지우를 체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성과 가혹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최대령은 억울하다는 듯이 바닥을 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탈영병을 잡기 위해 규정대로 행동했을 뿐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한지우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었고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강 소장은 최대령의 변명을 듣고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감찰 참모에게 손짓하여 준비된 서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감찰 참모가 건넨 서류는 최대령이 지난 몇 달간 정보과에서 올라온 첩보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그 서류를 최대령의 면전에 들이밀며 네가 진급 심사를 앞두고 부대 내 사고를 숨기기 위해 테러 징후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최대령은 한지우가 사라진 지역에서
테러 조직의 활동이 감지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테러 위협이 공식화되면 부대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지우의 실종을 단순 타령으로 처리하여 조용히 덮으려 했고, 그녀가 돌아오자 입을 막기 위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강 소장은 그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반역에 준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지우는 소파에 앉아 최대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이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후방의 지휘관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 병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군의 명예를 강조했는지, 그리고 강 소장이 왜 그토록 분노하는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주저앉아 있는 최대령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군인의 계급장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이자 책임의 상징이지 너 같은 놈의 출세 도구가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강 소장은 거친 손으로 최대령의 어깨에 붙어있던 계급장을 뜯어버렸고 찌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권위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대령은 자신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소장은 헌병대장에게 최대령을 즉시 긴급 체포하고 군사법원에 회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병들은 지체 없이 달려들어 최대령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고, 그가 한지우에게 채웠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최대령은 끌려나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강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의 완력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사단장실 밖으로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멀어지며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최대령이 끌려나간 후 강 소장은 감찰 참모와 법무관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최대령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지르거나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썩어버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사단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소장은 모든 지시를 마친 후 다시 한지우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는 부하가 보는 앞에서 상관의 치부를 드러내어 미안하다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사령관님의 결단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었음을 존경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강 소장의 눈에서 진정한 지휘관의 고뇌와 책임감을 보았고 그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 소장은 의무대장을 호출하여 한지우 중위를 VIP 병실로 이송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정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임무에서 열애시키고 특별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훈장 수여를 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한지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비밀 작전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조용히 부대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소장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훈장 수여는 보류하되 그녀의 군적 기록에 남지 않는 특별 포상금과 진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상급 부대나 교육기관으로 전출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지우는 현장 지휘관으로 남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전우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고 있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강 소장은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와 한지우를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고, 강 소장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과 장교들은 들것에 실려가는 한지우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강 소장이 직접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는 경의를 표하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 아닌 명예로운 군인으로 돌아왔음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들것 위에서 강 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힘차게 경례를 했고, 강 소장 역시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습니다. 한지우가 병실로 옮겨진 후 강 소장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책상 위에 남겨진 낡은 사진과 인식표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고급 양주 한 병을 꺼내 잔 2개에 따랐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진 속의 친구 한상철 중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제의하며 친구여, 자네 딸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네 라고 독백했습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쓴맛과 함께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한지우를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며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자신을 살려준 친구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남은 인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병실에 도착한 한지우는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꺼낸 아버지의 사진을 협탁 위에 올려놓고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일시에 몰려오며 그녀의 의식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전쟁도 고통도 없는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편안한 숨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로 발칵 뒤집혔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습니다. 썩은 부분이 도려내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소식이 아름아름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최대령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유능하고 청렴한 장교들로 채워졌습니다. 강 소장은 부대 개혁을 진두지휘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한지우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비밀에 붙여졌지만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전설처럼 구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군 장교가 사단장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주고 부대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영웅담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지우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사령관님과 믿음직한 전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슴 속에 아버지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전장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녀를 더욱 빛나는 군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 있던 겨울의 냉기가 사라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오르며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만 한지우 중위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전장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원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에 남겨진 흉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은 훈장보다 더 선명한 기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어깨를 스친 총상의 흔적과 다리에 남은 자상은 아물었지만 그날의 고통과 긴박함은 여전히 그녀의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군 병원의 복도는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로 활기가 넘쳤지만 한지우의 병실 앞만큼은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의 병실은 사단장이 직접 보낸 헌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경호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이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수행했던 비밀 작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녀는 격리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고 앞으로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드디어 퇴원 수속을 마치고 정복으로 갈아입은 한지우가 병실 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부관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그녀를 마중 나온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반가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답례를 했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우애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사단장의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강덕수 소장이 직접 내려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사단장이 일개 위관 장교를 위해 직접 마중을 나온다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 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우의 어깨를 두드렸고 몸은 좀 괜찮냐고 물으며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한지우는 송구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강 소장은 그녀를 차에 태우며 오늘은 특별히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고 전쟁의 상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운전병에게 목적지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차는 이미 정해진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향하는 곳이 국립현충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하자 정문 위병들이 사단장의 차량을 확인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들어 총을 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묘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멈춰섰고 강 소장과 한지우는 차에서 내려 봄바람에 실려오는 향내를 맡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비석들의 행렬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엄숙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사이를 걸어가며 각자의 기억 속에 묻어둔 전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조성된 묘역의 한 비석 앞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그곳에는 한상철 중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소장의 지시로 비밀리에 수습된 유해가 화장되어 이곳에 안장되었고 비석 앞에는 싱싱한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비석 앞에 서서 모자를 벗고 깊은 묵념을 올렸고 그의 눈가에는 다시금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비로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를 양지 바른 곳에 눕혀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지우는 아버지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차가운 돌의 감촉을 통해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인식표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고 이제는 편안히 쉬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서 찾아온 그 인식표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 소장은 묵념을 마친 뒤 한지우를 바라보며 자네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우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이 그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었고 이제야 비로소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회한이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 소장은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한지우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사단장의 부대 마크가 새겨진 순금 기념 코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이것은 훈장이 아니라 내가 자네를 평생의 전우로 인정한다는 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코인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지우는 코인을 꽉 쥐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소장에게 자신은 편안한 후방 근무나 진급보다는 다시 최전방 야전 부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땅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뒹구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에 강 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소장은 자네는 정말 뼛속까지 군인이군이라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가장 험하고 힘든 부대로 보내주겠지만 그곳이 바로 군인의 명예가 살아 숨쉬는 곳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한지우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석 앞에서 굳은 악수를 나누며 군인으로서의 신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충원을 나서는 길에 강 소장은 부대 내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개혁과 숙청 작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으며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장교들도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부대는 이제 능력 있고 청렴한 지휘관들로 채워졌고 병사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지우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부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한지우는 즉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소대원들이 도열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의 공기는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소대원들은 건강하게 돌아온 소대장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지우는 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주며 다시 함께 싸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소대장실에 앉아 다음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주머니 속의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지갑 속에 소중히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한지우의 소대에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고 그것은 국경 인근의 산악지대를 수색하는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 군장을 하고 소대원들 앞에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리핑을 통해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병사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송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지우와 소대원들은 헬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멀리 사령부 건물 창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강 소장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짧게 거수경례를 올리고 헬기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자 발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과 강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광활한 대지는 그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곳이자 이제는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의 강토였습니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군인이었고 전장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헬기 안의 붉은 조명 아래에서 소대원들의 긴장된 얼굴들이 보였고 한지우는 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다가올 전투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어떤 적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특수전 장교 한지우로서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서쪽 하늘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냈고 헬기는 그 붉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 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투쟁과 헌신은 계속될 것이며 그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